찾았다. 혹시나 했는데. 저 여자군. 병원 수술실 앞. 정훈이 간호사에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 관계를 적어주세요. 정훈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죠. 배우자. 잠깐만요. 윤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의 배우자라고 쓰다니. 간호사가 당황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죠.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서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요? 20년 동안 속았는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병원 복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윤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균열. 출판사 편집장실의 창문으로 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윤서는 원고 더미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커피잔을 들었죠. 48, 그 나이에도 여전히 책 냄새가 좋았습니다. 편집장님, 정훈 교수님 오셨어요. 비서의 목소리에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죠. 회색 재킷에 검은 뿔테 안경,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약속 잊은 건 아니겠지? 정훈이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죠. 그럴 리가요. 오늘 그 신입 작가분도 오신다고 했죠? 유진 씨 말이야? 아무래도 자네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정우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그에게는 늘 젊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능 있는 학생들을 아내의 출판사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출판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던 젊은 여자가 일어섰죠.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유진이라고 합니다. 32살이라고 들었는데 더 어려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카디건, 그리고 해맑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네, 많이 들었어요. 정훈 교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윤서가 악수를 건네자 유진이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교수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편집장님 작품도 다 읽었거든요. 10년 전에 내신 수필집,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간 윤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래전 펴낸 책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젊은 작가가. 식사 내내 유진은 밝았습니다. 출판 시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신인 작가의 고충을 토로해도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죠. 저는 믿어요. 좋은 이야기는 결국 독자를 만난다고요.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 듯했죠. 아니, 어쩌면 자신이 한때 가졌던 열정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출판사에 출근했습니다. 신입 편집자로서가 아니라 작가 겸 편집 어시스턴트로요. 정훈의 새 책 출간 준비를 돕는 것이 첫 임무였죠. 교수님 원고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 에세이는 처음 봐요. 유진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윤서도 남편의 원고를 읽으며 새삼 그의 내공을 느꼈죠. 20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존경할 부분이 있다는 건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윤서는 거실 소파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인 것을 봤죠. 정우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죠. 오늘도 기다릴게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윤서의 손이 멈췄죠. 그저 제자일 수도 동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품은 친밀함이 마음을 흔들었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윤서는 휴대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정훈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죠. 뭐해?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오늘 회의가 길었어요. 윤서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며 물을 따르는 손이 떨렸죠. 등 뒤에서 정훈이 휴대폰을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날 밤 윤서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편집장실 창문 너머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다 문득 지난주 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그 번호를 검색해 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연락처 목록에 있었으니까요. 유진의 번호였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언가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편집장님, 커피 드릴까요?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죠.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윤서가 커피를 받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32살이라는 나이가 주는 성숙함과 젊음이 공존했죠. 교수님, 원고 교정 다 끝났어요. 정말 멋진 책이 될 것 같아요. 유진이 원고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시선이 유진의 손목에 머물렀죠. 은색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없었던 것이었죠. 예쁜 팔찌네요. 새로 산 거예요? 아, 이거요? 선물 받은 거예요.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더 묻지 않았죠.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윤서는 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출판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 우리 남편이랑 친하다면서요? 윤서가 커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네, 교수님께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학부 때부터 쭉 가르침 받았거든요. 유진의 대답은 순진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듯한 맑은 눈이었죠. 정훈 교수님이 유진 씨를 특별히 아끼는 것 같던데요. 그런가요? 교수님은 모든 제자들한테 잘해주시는걸요. 유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서는 그 표정을 읽으려 애썼죠. 연기인지 진심인지. 혹시 교수님이랑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요? 가끔 원고 상담하러 연구실에 가죠. 아, 지난주에는 교수님이 저녁도 사주셨어요. 제 첫 출간 계약 축하한다고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윤서는 혼란스러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유진의 태도는 너무나 담담했죠. 불륜관계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 유진의 번호였고 기다릴게요라는 말은 단순한 제자의 것이 아니었죠. 저녁 식탁에서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대학 일상을 이야기하고 새 책 출간 일정을 물었죠. 유진이가 정말 열심히 도와주더라. 자네 밑에서 일하게 돼서 다행이야. 정훈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네, 똑똑한 친구예요. 내일 출간 기념 모임 있는 거 알지? 유진이도 오기로 했어.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그래요. 같이 가면 되겠네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윤서는 정훈이 잠든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유진의 번호가 맞았죠. 하지만 정말 유진이 보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죠.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유진이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8배 나이가 선명하게 보였죠.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출간 기념 모임이 끝난 후 윤서는 유진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레스토랑 로비에서였죠. 유진 씨, 차 한 잔 더 할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유진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근처 와인바는 조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윤서는 레드 와인을 주문했죠. 유진은 화이트 와인을 택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윤서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계산된 고백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기도 했죠. 편집장님이 외로우시다고요? 교수님도 계시고 일도 잘 되시는데. 유진의 목소리에 진짜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씁쓸하게 웃었죠. 남편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함께 있어서 더 외로울 때도 있죠.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가슴으로 번졌죠. 저도 그런 기분 알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어 바라봤죠. 연애하고 있어요? 아니요. 최근에 끝났어요. 아니, 끝났다고 해야 하나? 애매해요. 유진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랐죠. 그날 이후 두 여자는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카페에서, 퇴근 후 와인바에서. 윤서는 유진을 관찰했고 유진은 윤서에게 마음을 열어갔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유진이 와인에 취해 말했습니다. 빨갛게 상기된 볼이 형광등 아래서 도드라졌죠. 가정이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빠진 후였죠. 윤서의 손이 와인잔을 쥔 채 굳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많이 힘들었겠네요. 편집장님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얘기 들어주시고.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서는 손수건을 건넸죠. 그러면서도 계속 캐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집요하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대요? 처음엔 그저 제자로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죠. 눈앞에 젊은 여자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내한테는 뭐라고 하던가요? 모른대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윤서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운다운 대답이었죠.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 남자. 책임진다는 말로 상대를 묶어두는 남자. 편집장님, 저 나쁜 여자죠?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서는 자신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진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할 수 없었죠. 오히려 이 어린 여자가 안쓰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정훈을 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죠. 안경을 쓰고 진지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기는 모습. 늦었네. 유진이랑 있었어? 정훈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출간 준비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서요. 그래.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던데 자네가 잘 챙겨줘. 윤서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태연한 얼굴이 낯설었죠. 2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다니. 유진 씨가 힘들어한다고요? 응.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있나 봐. 자세한 건 묻지 않았지만 정훈이 책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침실로 들어갔죠. 윤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유진의 눈물, 정훈의 무심함, 그리고 자신의 감정.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메시지였죠. 편집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편집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윤서는 답장을 쳤습니다. 힘내요. 우리 둘 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고립된 존재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어버렸죠. 남편을 사랑하는 젊은 여자, 그 여자를 동정하는 자신, 그리고 모든 것을 모른 척하는 남편.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실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죠. 48살 배신당한 아내, 하지만 복수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거실 소파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동창회에서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유진이랑 무슨 사이야? 윤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정훈이 넥타이를 풀며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이 소파에 털썩 앉았죠. 그리고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조롱이 섞여 있었죠. 그래, 알았다면 어쩔 건데?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소한의 부정이나 변명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유진이가 널 닮았어. 젊은 시절 너 말이야.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책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정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래서 마음이 간 거야. 널 닮은 그 애한테.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너를 다시 본 것 같았거든. 그 말이 윤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을 닮았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니. 이보다 더 비열한 변명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넌 변했어. 더 이상 그때의 너가 아니야. 편집장이 되고 성공하고 강해졌지. 하지만 그만큼 차가워졌어. 정훈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죠. 윤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게 내 잘못인가요? 나이 들고 변하는 게 죄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윤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이려다 멈췄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불꽃이 춤추듯 일렁였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또 껐습니다.
다시 켰다가 껐습니다. 그 반복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죠. 이 불이 꺼지면 나도 끝이야.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죠. 20년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주방 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칼날이 불빛에 반사되었죠. 손을 뻗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새벽 1시, 이런 시간에 전화라니.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언니, 편집장님을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유진의 흐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윤서는 가스레인지 불을 껐죠. 어디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한강대교예요. 그냥 걷고 있어요. 윤서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한강대교 새벽 1시, 죽을 것 같다는 말. 모든 신호가 위험했죠. 거기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내가 지금 갈게요. 윤서는 차 키를 집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침실에 있었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윤서는 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 낯설게 보였죠. 마치 남의 집 같았습니다. 차를 몰며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구하러 가는 이 상황이 우스웠죠.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은 진짜였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그 절망과 똑같았죠. 한강대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난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작고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유진 씨, 윤서가 달려갔습니다. 유진이 돌아봤죠.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오셨어요? 유진이 윤서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윤서는 그 몸을 꼭 안았죠. 차가운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윤서가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자신도 유진도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벽 한강은 차가웠습니다. 불빛들이 물 위에 반짝였죠. 두 여자는 난간에서 떨어져 차로 걸어갔습니다. 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다 알면서도. 유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를 켜자 김이 서렸죠. 윤서는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48배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무너졌던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죠. 어쩌면 각오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앞을 바라보며 답했죠.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 둘 다. 심야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유진을 데려온 곳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유진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떨림이 멈추고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죠. 윤서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언니, 그 사람 언니 남편 맞아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미 끝냈어요. 제가 끝냈어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새벽 도시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마치 과거의 기억처럼 흐릿했습니다. 윤서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훈을 처음 만났던 대학 도서관,
첫 데이트했던 캠퍼스 벤치, 프로포즈 받던 날의 떨림. 모든 것이 선명하면서도 아득했죠. 우린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거예요. 윤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같은 상처로 살아왔던 거고요. 그 말에 유진이 흐느꼈습니다. 윤서는 유진의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30대를 떠올렸습니다. 첫 책을 내고 기뻐하던 날 정훈이 축하한다며 안아주었죠. 그때는 그 품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품은 점점 멀어졌죠. 유진의 모습에서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사랑에 모든 걸 걸었던, 상처받을 줄 모르던 그 시절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죠. 처음엔 정말 선생님과 제자였어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따뜻하고 지적이고 모든 걸 이해해주는 것 같았죠.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그 매력을요. 상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재주를요. 카페 밖으로 첫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죠.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배신자와 피해자가 아니었죠.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묘한 연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하지만 서로를 미워할 수 없는 두 여자의 연대감이었죠. 일요일 아침 윤서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유진을 집에 데려다 준 뒤 돌아온 새벽 4시, 정우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정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전화가 왔죠. 정훈이 허둥지둥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당장이요?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훈이 급하게 옷을 챙겼습니다. 윤서가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교통사고가 났대. 위독하다고. 윤서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새벽에 헤어진 유진이 사고를 당했다니. 정우는 이미 현관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나도 같이 가요. 윤서가 따라 나섰습니다. 정훈이 잠시 멈칫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고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렸죠. 정훈이 간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유진 씨, 김유진 씨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윤서가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라니.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죠.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죠. 정훈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란에 서명을 했죠. 관계 항목에는 배우자라고 적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정훈이 유진의 배우자라고 적은 것이죠. 옆에 자신이 서 있는데도. 잠깐만요. 윤서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저는 이 환자의 직장 상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어떻게 배우자라고 쓸 수 있죠?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굳었죠. 윤서야, 지금은 유진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서류는 나중에. 나중이요? 윤서가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이제야 당신 진짜 얼굴이 보이네요. 정훈이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다른 보호자분이 서명해 주셔도 됩니다. 윤서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의서에 서명했죠. 관계란에는 고용주라고 적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죠. 윤서야, 오해야. 급해서 실수한 거야. 실수요? 배우자라고 쓰는 게 실수인가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죠. 당신은 유진에게도 거짓말했어요. 나한테도 유진에게도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윤서는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져 있었죠. 그 안에서 유진이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떨고 있던 유진, 그리고 자신을 언니라 부르며 울던 모습. 그 유진이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것이죠. 유진이는 당신과 끝냈다고 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당신은 끝나지 않았나 보네요. 아직도 배우자라고 쓸 정도로. 정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있었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의사가 떠나자 윤서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훈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병원을 나서며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그 맑음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훈의 진짜 얼굴을요.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탐욕스러운 얼굴을. 아내도 젊은 연인도 모두 자기 것이라 믿는 그 오만함을요. 윤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는 속지 않을 것이었죠. 그리고 유진도 지킬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여자로서 유진이 퇴원한 날은 맑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휠체어를 탄 유진이 간호사와 함께 나타났을 때 윤서는 일어섰습니다. 언니. 유진의 목소리에 여전히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향하는 곳은 정훈의 연구실이었죠. 대학 캠퍼스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훈이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죠. 윤서와 유진이 함께 서 있었으니까요. 들어와요. 정훈이 비켜섰습니다.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죠. 20년 동안 윤서가 익숙하게 봐온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둘 다 잃었어요. 윤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훈이 의자에 기대 앉았죠. 무슨 말을?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서로 이야기했어요. 유진이 이어받았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 아래로 붕대가 살짝 보였죠. 정훈의 시선이 두 여자를 오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신을 두고 경쟁해야 할 두 여자가 손을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윤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훈이 입을 열려 했지만 윤서가 손을 들어 막았죠.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20년이면 충분했어요.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죠.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죠. 처음부터.
윤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한 달 후 윤서는 편집장직을 사임했습니다. 15년 동안 일했던 출판사를 떠나는 날 직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죠. 편집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후배가 아쉬워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죠. 이제 내 책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퇴직금과 이혼으로 받은 재산분할금을 합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홍대 근처의 오래된 건물 3층이었죠. 창밖으로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출판사예요? 유진이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작지만 우리 것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책장을 조립하고 책상을 배치하고 커피 머신을 설치했죠.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두 여자 출판사라는 간판을 다는 날 윤서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진과 나란히 서서 간판을 배경으로요. 우리 첫 책은 뭘로 할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우리 이야기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상처와 치유를요. 낮에는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원고를 썼죠. 어느 여름밤 윤서는 첫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나는 남았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로 산다. 그 문장을 쓰고 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죠.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문장을 쓴 것 같았습니다. 유진도 자신의 장을 완성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죠. 가을이 되었을 때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표지는 두 사람이 직접 디자인했죠. 서로 등을 맞대고 서 있지만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는 두 여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책이 나온대요. 유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도 가슴이 뛰었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 자신의 출판사에서 낸 첫 책이었으니까요. 책이 도착한 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고 냄새를 맡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죠. 우리가 해냈어요.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윤서가 유진의 손을 잡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정훈에게서 연락이 온 건 책이 나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책 봤어. 미안해. 윤서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았죠.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첫 독자 리뷰가 올라온 날 윤서와 유진은 와인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리뷰를 읽으며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 무렵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사인의 요청이 들어왔죠. 언니, 우리가 정말 작가가 된 거예요? 유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윤서가 웃었죠. 우리는 이미 작가였어요. 단지 이제야 세상이 알아본 거죠. 사무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발이 축복처럼 느껴졌죠. 윤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책에 첫 문장을 적었죠. 50에 나는 태어났다. 진짜 내가 되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있었고 독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년 후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종로의 작은 북카페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죠.
두 여자의 서재라는 간판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출간 1주년 사인회였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30여 명의 독자들이 모였죠.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윤서는 입구에서 독자들을 맞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회색빛이 도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편안한 린넨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밝은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의 깊이가 더해졌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 책은 우리의 상처가 빛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사인회가 한창일 때 한 독자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셨어요? 윤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용서가 아니에요. 놓아주기였어요. 그를 놓아주고 나를 자유롭게 한 거죠. 휴식 시간, 윤서와 유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죠. 윤서가 따뜻한 커피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유진 씨가 전화 안 했더라면 난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유진이 커피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언니가 달려와줘서 나도 살아났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구했다는 것을요. 사인회가 끝날 무렵 윤서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강하게 만들죠.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기로 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독자들은 눈물을 닦았죠. 독자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카페에 남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언니, 두 번째 책 제목 정했어요? 50부터 시작하는 연습. 어때요? 완벽해요. 언니가 증명했잖아요. 윤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을 걷는 연인들, 우산을 나눠 쓴 가족들이 보였죠. 1년 전엔 그런 풍경이 아팠는데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정훈 씨는 잘 지내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재혼했대요. 그것도 잘된 일이에요. 각자의 길을 찾은 거니까요. 더 이상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죠. 북카페를 나서며 윤서는 뒤돌아봤습니다. 두 여자의 서재라는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작지만 확실한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책 낼 거죠? 당연하죠. 할 이야기가 아직 많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저녁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죠. 빗소리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카메라는 그 미소를 비추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윤서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고 빗방울만이 선명하게 남았죠.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배신의 아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윤서와 유진처럼 우리도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예성 드라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